다시 그냥 옛날처럼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트럼프만 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웬걸 바이든이 되고 나서 더 가혹했죠. 그래서 칩 포워드 그렇고 뭐 배터리, 2차 전지 뭐 하여튼 리쇼어링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압박이 왔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양쪽에 이제 다 걸쳐서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취하고 하기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건대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비트코인 발견하고 그 이후로 책 쓰고 강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책을 출판했을 때는 뭐 이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었죠. 책 출판이 끝나고 나서 지금 또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걸 이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알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제 책을 준비하는 것은 그 전에 한 4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때 이미 이제 우리가 현상 변경이라고 하는데 국제 정치학에서는 현상 변경이 시도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국제 지정학 학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5대양 6대주에 이 힘을 투사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대략 트럼피즘으로 이제 나타났던 거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 사우디도 이제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그 안보 전략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이제 동맹을 맺고 뭐 이런 식으로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이란이 그것을 이제 해방하기 위해서 하마스를 움직여서 이제 사우디를 난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가뜩이나 지금 이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도 안 좋은데 더 여론조사가 안 좋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의 질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무게를 둘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원래 그 친중과 대땅트는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시행한 거고요. 레이건 이후에 부시 대통령이라고 공화당 단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가장 친중적이었죠. 그 부시 대통령이 친중적이었다가 재선을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일부 우파가 떨어져 나왔죠. 부시 대통령이 너무 친중적인 행보를 했던 게 그 한 원인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천안문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그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학살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중국을 세계 무대로 끌어들인 게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고 민주당은 뿌리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민주당은 글로벌리스트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권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이제 리버럴들이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오히려 이렇게 독재를 한다 이런 걸 이제 주로 말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걸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그런 민주당 뿌리를 대변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부 우리가 68세대라고 미국의 세대를 말하진 않는데 유럽에서는 68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386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남전으로 촉발된 학생운동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서구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게 민주당의 뿌리다 보니까 민주당 고인물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론은 이것을 이제 화해를 기대하고 있다가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에는 대답한 것 같은데 이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미국 기준에서 중국은 계속 독재자였죠. 공산당 일당 독재인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코멘트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않았던 거죠. 그렇다 해서 이걸 뭐 사실 그대로 독재자라고 말했다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뭐 전쟁을 할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과연 큰 의미를 둬야 되는지는 좀 퀘션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친중 전략을 세웠다가는 미국의 거대한 기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미국이 사실 다른 나라하고 다른 건 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한 나라고 사실 민주주의의 보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비판적으로 보거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전 세계 민주주의가 사실은 미국의 힘에 의해서 지탱된다는 것은 대충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이 전직 대통령을 기소를 여러 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기소를 아무리 해도 인기가 더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글라데시나 이런 후진적 정치에서 우리나라도 가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그렇죠. 후진 정치에서 보는 것처럼 정권 바뀌면 또 전임 대통령하고 강요들 감옥 가고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기소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바이든 아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이든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시죠? 예, 그걸 다 이제 언론들이 덮어놨었는데 바이든 가족이 다 감옥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 이거는 내전이죠. 미국이 이 정도라면. 근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조지 프리드만이 다가오는 폭풍과 미국의 색이라는 책에서 미국이 50년 주기, 70년 주기가 있는데 2016년부터 2030년도까지가 그 혼란이 극에 달한다고 보고 있어요. 한쪽으로 정리되기 전까지. 몇 가지 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 시대도 이렇게 단일하진 않았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민헨 트라우마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의 이야기는 아니고 영국이 나치 독일에 대해서 핵벽 정책을 했던 게 민헨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핵벽 유화 정책을 했었죠. 체코슬로바키아를 포기하고 그런데 그 평화가 8개월밖에 안 갔고 결국 독일은 이를 일으켰죠. 그 민헨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 전격적으로 개입을 했죠. 그런데 한국 전쟁에 개입하고 1년도 안 돼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국 정치가 회의감에 졌습니다. 한국 전쟁을 트라우마까지는 안 하지만 한국 전쟁과 되게 유사한 베트남 전쟁을 치르고 미국 정치는 베트남 트라우마에 이제 휩싸였죠. 그 베트남 트라우마가 치료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일어났던 1차 걸프 전쟁 때 아버지 부시가 깔끔하게 승리를 했거든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또 하나는 클린턴 대통령 때 유럽 한복판 유고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났죠. 코소보를 통해서 인종 학살. 그때 유럽은 꼼짝 못했는데 미국이 결국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군대는 선하고 이타적인 일에 개입을 한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상주의가 꽃을 피웠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너무 참혹한 패배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지배를 했어요. 미국의 정신 세계를. 그러다가 그것이 미국에 이제 힘을 투사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했죠. 지금보다 아마 더 했을 거예요. 베트남 직후에 미국이 모든 거에서 발을 빼려고도 했고 심지어 닉슨 대통령은 중국하고 대탕트를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주둔을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진지하게. 그 정도로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상주의가 꽃을 피운 게 이제 다 2차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죠.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9조 원어치의 어마어마한 무기를 아프가니스탄에 남겨두고 축소했어요.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바이든 대통령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어떻게 치르나요? 미국이. 군인 한 명도 안 보내잖아요. 무기만 뒤에서 대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 트라우마,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트라우마의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과 이제 또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이 맞물려가지고 미국한테 중동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실패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 직후처럼 이제 오므라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이제 석유까지 풍부하니까 중동에 개입할 그 의지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빈 거죠. 현상 변경 시도하고 누군가는 이란이 시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위축이 되는 데다가 찬물까지 더 끼얹어서 미국이 힘을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투사하려면 또 어떤 사건들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별로 전망은 없는 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반대가 많아요. 그게 공화당의 목소리인데 지금 공화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급속하게 빨리 미국 없는 유라시아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 기존의 발언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진핑 주석은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막 그랬거든요. 뭐 자기네 군대한테. 근데 대만에서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상 유지를 또 당분간 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대땅트를 시도할 때 그 모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마오쩌둥이 한 말이
대만은 우리나라가 맞지만 100년 동안 그냥 놔둬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00년 후에 보자 이런데 100년이 채 안 됐죠. 1970년대로부터 100년이면 2070년이 돼야 되는데 2020년도쯤에 이제 시진핑이 이거를 좀 이용했죠. 대만 통일을. 그러다가 이제 하들짝 놀래서 그 이후에 사건이 많았죠. 중국이 경제가 부동산 위기 막 있고 그러는 게 사실은 서구가 개입을 하면 그런 게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이면에는 지정학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강경하다가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한 금융망, 금융의 힘.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반대급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 미국은 원래 국정 기조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거로부터 변경된 적은 없죠. 대만을 미국이 중국가에 준하는 걸로 이렇게 다 대우를 해주지만 한 번도 대만을 독립된 국가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책임 있는 정치가가.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쓰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가 중동이고요. 이란의 배후에 중국이 있거든요. 직접적인 힘을 투사하는 건 아니지만 가깝습니다. 하나는 대만이고 하나는 한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전쟁 안 한다고 그랬지만 최근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북한이 정찰위성 쐈잖아요. 이게 굉장히 묘한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이 뭔가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직접 보내지 못할 때 북한이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양진영이 있는데 내가 보스고 나는 굉장히 온유하고 인자한 메시지를 보내지만 내 밑에 형식적으로 내 관할이 아니지만 누구나 다 내 관할 아래 있다라고 하는 애는 막 짖는 거죠. 발길질하고. 분명히 시진핑 주석은 유화 제스처를 취했는데 북한에서는 바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쓰고 있는 세 가지 카드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죠. 중동과 대만과 한반도. 과연 중국이 꼬리를 내린 걸까요? 쉽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호불호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건 미국의 시대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미국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시대든지 패권을 잡고 있는 나라, 그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책무입니다. 현상을 관리하는 거. 근데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늘 현상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명분이 민주주의 확산이건 공산주의 확산이건 명분은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중국은 대만을 힘으로 복속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현상 유지예요. 근데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겠다라고 하고 미국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면 이건 현상 변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를 놔두고 하마스하고 그냥 늘 쿵탕쿵탕 하지만 협상으로 하고 이렇게 간다면 현상 유지인데 가자를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뭐 새로운 세력을 심거나 하면 일단 현상 변경인데 그거는 약간 국지적이지만 시리아, 레바논까지 막 변경되고 요르단,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뭔가 된다면 현상 변경인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한반도의 현상 유지 세력은 누구고 현상 변경 세력은 누군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늘 현상 변경의 목소리가 북한에서 나와요. 근데 북한은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 있는 주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중국이 뒤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늘 중동과 대만과 한반도에서 현상 변경 세력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꼬리를 내린 것 같진 않아요. 메시지는 보낸 거죠. 북한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이제 더 가제눈이 돼야 되겠죠. 양쪽을 뭐 다 살펴야 되고 특히 기업가들한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들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기업가들은 예방이 좀 된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하고 선거 있었을 때 연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기를 다들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시 그냥 옛날처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트럼프만 없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웬걸 바이든이 되고 나서 더 가혹했죠. 그래서 칩보드 그렇고 뭐 배터리, 2차 전지 뭐 하여튼 리쇼어링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압박이 왔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중 일부를 뉴스로 접했을 거고요. 실제로 그 핵심 부들이 받았던 메시지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들이겠죠. 이건 이제 변함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양쪽에 이제 다 걸쳐서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취하고 하기 어려워지겠죠. 한편으로는 근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묶었잖아요. 안보 그 일종의 형태로.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경제가 좋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한국에게는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때문에 미국이 대만의 TSMC에 미국의 기업들이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퍼티그를 갖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 대만에 우리가 전부 그 중요한 그 주문형 반도체를 전부 의지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럼 대안이 어딨냐? 궁극적인 대안은 미국 국경 안으로 공장을 갖고 오는 거지만 미국에 그럴 만한 그 인적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인적 자원을 고민해 봤을 때는 삼성이 유리하거든요. 거의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어떤 병참 기지가 되고 있죠. 한반도, 남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한 데다가 근면하고 그리고 그동안 북한과의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우리는 냉전 이후에도 무기 산업을 계속 키워왔거든요.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들이 오해하는 게 미국이 달러를 수출하니까 미국은 종이에다가 특별한 인쇄만 붙이면 외국의 석유 같은 귀한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반도체, 자동차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종이를 받고 그 우리의 귀한 인적 자원들이 만들어낸 자동차, 철강, 반도체를 미국한테 주겠어요? 서로 안 하겠죠. 그것부터가 좀 말이 안 되는 상상력이죠. 돈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달러 패권이라는 게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 이제 달러한테 특수한 지위를 부여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특수한 지위였던 거는 금하고 교환되는 특수한 지위였던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금하고 직접 교환이 안 되는 돈을 만들었고 달러는 금하고 직접 교환되는 돈을 만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데 1971년도에 이제 달러가 금 창구를 닫으면서 달러의 특수한 지위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봉합하기 위해서 페트로달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키신저가 가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안보 서비스를 제공할 테니까 니네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곧 석유를 의미하니까 특별하다면 특별한 건데 뭐 다른 나라 돈으로 굳이 석유를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달러가 특별한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특별한가?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이죠. 미국의 국가 신인도죠. 미국의 국가 신인도는 어디서 올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분야에서 문화의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엔 일정 정도 학문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에 투사하는 미국의 국방력이거든요. 미국의 국방력이 바로 달러의 근간인 거죠. 달러는 사실 미국의 국방력을 반영한다라고 거기 써 있지 않아요. 사람 선택하는데 선택하다 보니 계속 달러를 선택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방력이 결국은 무역 시스템의 근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놓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이 전 세계에 계속 항공모함으로 순찰을 돌아야 되는구나. 그럼 이 공짜일까요? 항공모함 순찰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미국의 1년의 국방비가 1조 달러잖아요. 1조 달러. 1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줄이든가. 그걸 줄이면 역시 달러의 패권의 지위도 내려가는 거죠. 이게 딱 바로 현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관성이 딱 가다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밀접한 관련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미국이 1조 달러의 돈을 거기다가 부으면서도 무역 적자국이란 말이에요. 무역 적자국인데 또 국방비로는 1조 달러를 쓰고 있어요. 미국이 쓰고 있는 국방비는 미국 다음에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방비를 많이 쓰느냐 하면 전 세계의 흑자국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계속 빚을 늘려도 되는 거죠. 근데 중국부터 미국의 채권을 더 이상 안 사잖아요, 지금.
그럼 이 시스템은 불능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종이에다가 특수 잉크로다 이렇게 오태민 얼굴 그리면 그걸 뭐 가치물에 여기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치를 여기는 거는 그 퍼렇게 인쇄된 그 종이가 아니고요. 그 종이 뒤에 있는 미국의 힘인데,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그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이 돌게 하는 미국의 국방력인데, 그거는 돈덩어리란 말이죠. 그 빚덩어리고, 그 빚을 세계가 끌어안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미 벌써 미국 안에서 그러지 말자는 소리가 나오고, 그게 바로 트럼피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계화 이후에 지구는 평평하다 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세계화 시대를 살았잖아요. 지구는 평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계가 무역으로 돌아가려면 공공재를 누군가 제공해야 되는데, 평평하다면 우리가 인구 비례로 그 공공재를 내든지 GDP 비례로 그 공공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공공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위너는 누구냐면 중국의 중산층, 한국의 중산층 이 위너고, 자기 나라의 전 세계를 무대로 금융업을 하는 애들이 위너고, 미국의 그냥 평범한 재능밖에 없는 고등학교를 나와서 성실해. 그래서 어디 출퇴근은 잘하는데 특별한 재능은 없는 사람들이 루저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철강 공장부터 일본으로 갔었고, 자동차 공장 한국으로 갔고, 반도체 공장 일본 갔다가 한국 갔고, 섬유 공장 예전에 그냥 또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일자리가 이제 없는 거죠. 그게 무역 흑자나 무역 적자의 본질이에요. 무역 흑자라는 것은 일자리를 수입해 오는 거고요. 일자리를 가지고 뺏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나눠주는 게 무역 흑자. 그래서 무역 흑자를 내고 싶어 하는 거고, 무역 적자라는 것은 실업을 갖고 오는 거죠. 일자리를 외국에 전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를 30-40년 쌓으면서 엄청나게 실업을 갖고 온 거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의 지지예요. 러스트 벨트라는 데가 100년 동안 민주당이 득세하던 곳이에요. 노조가 세고. 그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2010년도 선거를 할아버지도 민주당원, 아버지도 민주당원, 한 번도 민주당이 아닌 후보를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들이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별로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정학이라는 공부를 하면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수는 아니거든요. 하물며 우리나라 정부가 변수가 아닌데 우리 개개인이 무슨 변수가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태풍하고 비슷해요. 태풍의 경로를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보면서 아는 거죠. 태풍이 오는데 뭐 우리가 특별히 뭐 태풍 때문에 이민 가진 않잖아요. 웬만큼 견디는 거죠. 그나마 이제 저는 비트코인 오다구로서 한마디 드리면 비트코인이 좀 위안은 되죠. 비트코인은 이제 내 가족을 국경 밖으로 이제 보낼 때 어떤 수단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집안에 이제 생수하고 이제 뭐 통조림 같은 거 많이 쟁겨놓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게 특별히 대안은 아니겠지만 네.